저는 50대의 남자이고 혼자 삽니다. 아내와는 사별했고 슬아에는 자식이 없어서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된 셈이죠. 얼마 전에는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간암 말기입니다. 항암 치료도 더는 무의미한 상황이라 간이식 수술 말고는 답이 없네요. 간이식이요? 저는 간이식을 받을 수 있는 가족들이 주변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거 참 안타깝네요. 공여자를 기다리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라서요.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공여자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현재로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선생님, 저 일단 퇴원시켜 주십시오. 병원 생활도 너무 답답하고 토원 치료하며 당분간 버티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홀로 정향 생활 중이었죠. 저를 돌봐주는 것은 간병인 아주머니와 집에서 일하는 도우미 아주머니, 그 두 명이 전부이죠. 나이 들고 아파서 아예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나마 돈으로 사람을 고용할 능력은 되니 다행이라 해야 하겠죠? 제 지난 생을 돌이켜보면 사업가로 성공해 남부럽지 않은 재력을 쌓았다는 거 말고는 아무런 소득도 성과도 없는 삶이더군요. 너처럼 성공하고 자수성가하기가 어디 쉽냐? 펜트하우스 살고 건물 있으면 뭐해. 그걸 나눌 가족도 자식 한 명도 없는데. 그래도 가진 거 없는 노년보다 훨씬 낫지 뭘 그래. 난 당장 노후 대비 안 되어 있어서 한 살 한 살 먹는 게 공포고 두려움이다. 넌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바가지 긁는 마누라도 있잖냐. 난 내 전 재산과 너의 그 가족들이 있는 상황 바꾸라면 100번도 바꾸겠어. 젊은 시절엔 하도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고생만 하며 자란 것이 한이 되어서 악착같이 성공하려고 일만 하며 지냈어요. 사별한 아내와도 그래서 사이가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오붓한 시간을 많이 못 보냈죠. 몸이 약했던 아내는 내리 5번 유산 끝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지금처럼 뼛속까지 시려운 외로움은 없었어요. 그러나 아내도 없고 아무도 없는 지금, 저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 하루하루 공허하고 외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게 사실이죠. 간 이식 공여자를 기다리면서도 별 희망이 없었어요. 간 이식을 받아서 꾸역꾸역 살아난들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통스러운 투병을 계속하는 와중에도 어쩔 수 없이 드는 회의감이었습니다. 집에서 약에 취해 종일 누워있다가 해질녘 노을이 깔릴 쯤 저는 동네를 가볍게 산책하는 루틴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가정부 아주머니가 차려준 식사를 하고 간병인이 놔주는 진통제를 한 대 맞고는 산책길에 나섰죠. 그런데 며칠 전부터요. 동네를 산책할 때마다 이상한 낌새가 있었어요. 누군가 저를 뒤에서 몰래 미행하는 것 같은 눈치를 느낀 거였죠. 한참 걸어가다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 휙 돌아보면 다급하게 사라지는 누군가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별 생각 없이 걷다가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정체 모를 뒷모습을 발견하는 날도 있었고요. 처음 한두 번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슬그머니 걱정이 되더랍니다. 그날도 동네를 산책하다가 좀 으슥한 골목으로 접어든 무렵이었어요. 그날은 저를 그동안 미행해왔음이 분명해 보이는 정체 모를 청년이 골목 귀퉁이에서 정체를 드러내더군요. 저는 불어 그 청년과 마주치려고 진작에 동선을 좀 꼬아서 뒤돌아온 참이었거든요. 대체 누구길래 나의 뒤를 밟는 걸까? 지나온 인생을 곰곰이 돌이켜보며 저에게 원한을 살 만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천천히 꼽아보았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며 잔뼈가 굵은 사람이긴 했지만 이런 일을 당할 정도의 원한을 사며 돈을 번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나의 재산을 노리는 누군가가 있는 걸까? 저는 결국 그런 쪽으로 의심의 가닥을 잡게 되더군요. 저는 그날 불어 두 갈래의 길의 모퉁이에서 방향을 틀어 역으로 빠른 걸음으로 되돌아와 그 미행하는 사람의 정체와 불어 맞닥뜨렸어요. 동선이 꼬이면서 어쩔 수 없이 수백억 자산가인 나를
일주일 내내 날 몰래 미행하던 한 청년이 으슥한 골목에서 정체를 드러내더군요. 당신 누구야? 저도 모르게 겁에 질려 말을 더듬게 되더랍니다. 해치지 않으니깐 겁먹지 마세요. 청년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하고 온화했습니다. 모자를 벗고 마스크를 내리자 드러나는 얼굴은 20대 초중반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인상을 봤을 때 험악하거나 나쁜 인상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청년의 얼굴을 보는데 아주 그립고 익숙한 얼굴 하나가 그 얼굴 위에 겹쳐지더군요. 혹시...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나를 알아요? 난 청년을 처음 보지만 인상이 낯익은데. 제 인상이요? 뭐 그러실 수도 있겠어요. 저는 저희 엄마 얼굴을 많이 닮았거든요. 엄마를 많이 닮았다고? 저는 청년의 그 말에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강한 의혹이 세차게 밀려오며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설마 저 청년이 저 혼자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한 와중에 청년이 자기 이름을 말하더군요. 그리고요, 그 청년이 말해준 자기 이름 석자에 내 인생 180도 바뀌고 말았답니다. 먼저 제 이름부터 말씀드릴게요. 저 천성준이라고 합니다. 뭐? 천성준? 내가 천성준인데 자네 이름도 천성준이라고? 둔기에 얻어맞은 듯한 얼얼한 충격이 몰려오더군요. 정신을 차리려고 저는 세차게 도리질까지 해가며 되물었어요. 네, 제 이름은 천성준이고 저희 엄마가 말씀하시길 친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똑같이 지으셨다고 하더군요. 그럼 어머니 성함이 혹시... 네, 선희자 정자 되시는 분이 저희 엄마세요. 네가 희정이 아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네가 나의 아들이라고? 아버지는 여태 저의 존재를 모르셨을 거라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엄마는 지금 어디 계시니?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뭐라고? 희정이가 죽었단 말이야? 네.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중태에 빠지셔서 위독하신 중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존재를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희정이가 명을 달리했다니.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희정이가 누구냐고요? 박희정. 그녀는 젊은 시절 제가 목숨을 바쳐 열렬하게 사랑하던 여인이었어요. 제 인생의 사랑이었으나 희정이네 집안 반대로 결혼이 무산되었고 그 당시 제 건강이 좋지가 않아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떠나보냈던 아픈 전사가 있지요. 나는 단 한 번도 너희 엄마에게 너의 존재를 들은 적이 없는데 어째서? 아마 놀라실 거라고 했어요. 저희 엄마 말씀으론 아버지와 헤어지고 나서야 저를 가진 사실을 아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그동안 나를 한 번도 안 찾아온 거야? 그 후에라도 나를 찾아와서 너의 존재를 알렸어야지. 어떻게 이 긴 세월 동안...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아빠에게 돌아가려는 생각을 안 한 게 아니라고요. 저를 데리고 아빠에게 가려고 하셨지만 그때 아버지는 다른 분과 가정을 꾸리고 계셨다고요. 희정아. 엄마는 평생 혼자 사시면서 저를 키우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야 아버지 존재를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날 이때껏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고 살다가 아버지 존재를 알고는 너무 뵙고 싶은 마음에 한 며칠 아버지 뒤만 졸졸 쫓아다녔습니다. 죄송해요. 그게 왜 네가 사과할 일이니? 들어보니 죄인은 누구보다 내가 죄인이거늘. 네가 내 아들인데 왜 앞에 안 나타나고 뒤에서 날 쫓았어? 너무 갑자기 아버지 앞에 나타나면 아버지가 너무 놀라실 것 같고 저 역시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 바람에 용기가 안 났습니다. 우리 아들, 나에게 너 같은 아들이 있었다니. 저는 오열하며 그 청년, 아니 아들을 꼭 끌어안고 말았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더군요. 아들 녀석을 끌어안은 순간 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과 끈끈함을 느꼈습니다. 처음 품에 안는 낯선 청년이라는 게 팩트인데 그 아이의 온기와 체온, 채취 등이 전혀 낯설거나 거북하지가 않더군요. 원래 알던 사람처럼 내가 언제부터고 알아야 했던 사람처럼 그 녀석의 품이 마냥 좋았던 겁니다. 저는 기질적으로 본능적인 촉이나 예감이 민감하고 정확하게 잘 맞는 편이에요. 사실 아들 녀석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아이가 제 첫사랑 정희의 아들이란 걸 직감했으니까요. 그리고 눈빛을 보는데 그 눈동자가 또 소스라치게 절 닮은 것이어서 저는 아무런 설명을 듣지 않았을 때부터 강한 직감을 가질 수밖에 없던 거였죠. 저 청년, 나의 아들이 아닐까? 저의 이런 느낌과는 별개로 그 다음날 바로 청년, 아니 아들의 부탁으로 일단 친자 확인 검사부터 받게 되었어요. 성준아, 난 네가 내 아들이라는데 별 의심이 없다. 이런 검사 굳이 안 받아도 된다. 난 너도 믿고 너희 엄마도 믿으니까. 그래도 검사 받으세요. 이건 그냥 절차상의 일이니까 서로 깔끔한 게 좋죠. 아들의 완곡한 부탁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녀석의 친자 확인 검사까지 받았어요. 얼마 후에 나온 결과는 당연히 성준이와 제가 부자 관계가 맞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친자 확인 결과지가 나오자마자 성준이는 그런 말을 하더군요. 아빠 건강 안 좋으시다고 했죠?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아빠 몰래 뒤쫓아다니면서 매일이다시피 병원 가시는 거 보고 알았어요.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신 거예요? 그냥 아빠 나이에 아픈데 하나 없이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니? 대수롭지 않은 거니 걱정하지 마라. 저는 처음에 아들에게 제 투병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23년 만에 처음 만나는 아들에게 만나자마자 제가 간암이고 시한부라는 사실을 어떻게 말하겠어요? 말을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라는 생각에 저는 저의 시한부 사실을 한동안 꽁꽁 숨기고 있었죠. 그러다 아들이 제가 사는 집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 간병인 아주버니를 통해 어쩔 수 없이 저의 병세를 알게 된 아들이었죠. 아빠가 간암 말기라는 게 사실이세요? 성준아, 네가 그걸 어떻게 알고? 사장님 죄송해요. 비밀 지켜달라고 하셨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성준 군이 알아야 할 일 같아서 제가 며칠 고민 끝에 말씀드렸어요. 아빠, 지금 당장 간이식 안 받으시면 시한부라면서요. 그런 중요한 말씀을 대체 왜 안 하신 거예요? 성준아, 그런 말을 내가 어떻게 너에게 하니? 그럼 아들인 저에게 안 하고 그런 말씀을 누구에게 하실 건데요? 네? 성준아, 아버지가 아픈 걸 너에게 알리기 싫었다. 이제 겨우 너를 처음 만났는데 너에게 아비로스 해준 것도 없이 투병 사실이나 알리고 싶겠니? 그래도 제가 아들인데 제가 알아야죠. 아빠, 당장 내일 병원 가요. 제가 아빠에게 간 이식 수술 해드리겠어요. 뭐라는 거야? 성준아, 그건 절대 안 될 말이야. 그게 왜 절대 안 될 말인데요, 아빠? 아들인 제가 간 이식을 해드려야지 누가 해주는데요? 아빠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네 간을 받아? 차라리 내일 당장 죽는 한이 있어도 네 몸에 칼드는 일 나는 절대 용납 못한다. 아빠는 왜 아빠 생각만 하세요? 엄마도 돌아가시고 이제 아빠밖에 안 남은 저인데 아빠마저 잘못되시면 저 어떻게 살라고요? 그런 말을 하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아들이었어요. 아들의 그 말에 할 말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더군요. 저 역시 눈물을 흘리는 아들을 끌어안고 함께 오열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안하다, 성준아. 이제야 너의 존재를 안 것도 미안하고 겨우 너와 만났는데 내 몸이 이 지경이라 또 미안하고 나는 평생에 걸쳐 너나 네 엄마에게 해준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아빠, 제발 수술 받으세요. 네? 건강해지셔서 제 곁에 오래오래 계셔주시면 되잖아요. 저 아빠 원망도 안 하고 아무것도 타박하지 않아요. 상황이 아빠도 어쩔 수 없으셨다는 거 저 다 아니까요. 오열하며 저에게 애걸복걸하는 아들이었어요. 사장님,
제가 끼어들 일은 아닙니다만 성준군의 말이 들어보니 맞는 것 같아요. 뭐가 됐든 사장님께서 건강을 회복하셔야 성준군 곁을 지켜주실 거 아니에요? 아빠, 제발 수술 받아요. 아빠 건강해지셔서 저 취업하고 장가가는 거 보시고 나중에 귀여운 손자 손녀도 보셔야죠, 아빠. 그런 말을 하며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아들이었어요. 저는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아들에게 간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게 사실이었죠. 수술을 받기 전 정희, 그러니까 아들 녀석의 엄마 납골당에 저 혼자 다녀왔더랍니다. 납골당 박스 안에 생전 정희가 좋아하던 장미 꽃다발을 한아름 안겼어요. 납골당 박스 안 사진 액자에는 생전의 젊은 시절 정희가 아들 녀석을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들어있더군요. 여름에 둘이서 어디 바닷가에 놀러가서 찍은 사진 같았고요. 여름 휴가도 저렇게 둘이서만 다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혜정아, 나 왔어. 최성준이라는 이름 아들에게까지 물려주고 너 혼자 어찌 그렇게 긴 세월을 혼자 버텼니? 제 물음에 돌아오는 대답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겨울 납골당 안에 시리고 찬 공기만이 적막감을 더하고 있을 뿐이었죠. 사진 속 희정이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과거의 기억들이 필름처럼 찬찬히 제 눈앞에 재생되듯 떠오르더라고요. 선희정. 이 이름 세 글자는 제가 평생 마음속에서 하루도 지워본 적 없는 여인의 이름입니다. 사별한 아내도 물론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제 생에 가장 지울 수 없는 첫사랑의 아픈 기억의 주인공이 바로 희정이거든요. 왜 그런 말이 있지요? 똑같이 헤어지더라도 잘해준 연인보다 못해준 연인에게 더 마음이 가고 오래도록 미련이 남는다고요. 제가 가장 가진 거 없던 시절에 만난 여자가 희정이었고 20살 초입 빛나는 청춘에 가장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을 나눴던 여자라서 저는 헤어졌어도 희정이를 마음속에서 도려낼 수 없었습니다. 희정이를 처음 만난 건 한참 무더운 여름이었고 제가 바닷가 휴양지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던 때였죠.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던 저는 당시 고향 동네 바닷가에서 구급대원 일도 하고 또 근처 백숙집에서 백숙 주문이 들어오면 맥주며 백숙 따위를 바닷가 관광객들에게 배달하는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떼역볕이 내리쬐는 무더운 여름, 한낮 백숙 주문이 들어와서 저는 바닷가 파라솔로 배달을 갔습니다. 주문하신 백숙이랑 맥주 왔어요. 감사합니다. 어머, 근데 희정이가 안 보이네? 이 집에 어디 갔니? 민수가 저기 바닷가 한가운데 희정이 아니야? 어머, 희정이가 물에 빠져서 못 나오고 있잖아. 저기 집에 수영도 못하면서 왜 저렇게 멀리까지 나간 거야? 사람 살려요. 저희 친구가 물에 빠졌어요. 저기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친구분이세요? 네, 맞아요. 혹시 수영할 줄 아세요? 제가 여기 구조대원 일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말을 마치자마자 다급하게 바닷가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며 정신을 잃어가는 아가씨. 희정이를 겨우 모래사장으로 끌고 데려왔지요. 희정아 괜찮아? 어머, 어떡해. 희정이가 숨을 안 쉬는 것 같아. 얼른 119에 신고부터 하세요. 저는 말을 마치자마자 자가호흡이 힘들어 보이던 희정이에게 인공호흡을 할 수밖에 없었죠. 깊은 숨을 몰아쉬며 가면서 제가 심장 마사지를 하며 인공호흡을 수십 번 했을 때 겨우 목에 걸린 물을 토해내며 숨을 내쉬는 아가씨, 희정이었어요. 여기가 어디야? 희정아, 정신이 들어? 너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어. 숨이 아직도 갑갑해. 그런 말을 내뱉더니 다시 기절해버리는 여자였죠. 그날따라 어찌 된 일인지 119 구급차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더군요. 이러다 진짜 생사람 잡을 것 같아서 저는 기다리다 못해 그 여자를 업고 인근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헐레벌떡 병원에 도착해서 여자를 응급실에 들려보냈고 1시간 후쯤 담당 의사가 저를 부르더군요. 그 사이에 그 여자의 친구들도 병원으로 따라왔죠.
폐에 물이 많이 차서 하마터면 아주 큰일 날 뻔했어요. 선생님, 우리 혜정이 괜찮은 거죠? 네, 생명에 지장이 없고 수액 맞고 안정 취하면 괜찮을 겁니다. 인공호흡이며 심장 마사지 같은 초동 대응을 아주 잘 해주셨네요. 그런 말을 하며 제 어깨를 두드리고 가는 의사였습니다. 어머, 정말 감사드려요. 그쪽 덕분에 우리 혜정이가 무사했네요. 다행이네요. 그럼 전 이만. 어머, 그냥 가시려고요? 저는 돌아가서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게 많아서요. 제가 일하는 업장의 일도 아직 안 끝났고요. 그래도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그쪽 성함이라도 말씀해 주시고 가야죠. 아, 괜찮습니다. 저는 서둘러 다시 바닷가로 돌아가서 백숙집 아르바이트 일을 마무리했죠. 그리고 저는 그날 일을 잊어버렸어요. 한 3일쯤 흘렀을까요? 그날도 바닷가에서 한참 백숙 나르고 맥주 나르고 수박까지 나르며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저를 부르더군요. 자기야? 네? 3일 전에 물에 빠진 걸 구해준 아가씨가 저를 찾아와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 아시죠? 아, 알죠. 3일 전에 바닷가에 빠져서 큰일 날 뻔했잖아요. 몸은 괜찮으세요? 덕분에요. 저를 살려주셔놓고 이름도 말 안 하고 사라지시면 어떡해요? 아, 딱히 이름까지 알려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요. 성함을 몰라서 그쪽 찾느라 한참 고생했잖아요. 그런 말을 하며 땀을 닦아내는 여자의 얼굴이 더위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그러라고 그런 건 아닌데. 저도 그런 말 들으려고 드린 말씀은 아니네요. 감사 인사 전하려고 왔어요. 저 살려주신 은인분이시잖아요. 아유, 은인은요 무슨. 저는 여기 식당 배달 일이랑 휴가 시즌에는 바닷가 피서객들 대상으로 구조요원 일도 겸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날 저 인공호흡 해주시고 구급차 안 와서 저 업고 30분 넘게 병원까지 달려가셨다고 들었어요. 중간에 도로에 사고가 나는 바람에 119 도착이 늦었거든요. 그쪽 아니었음 저 죽은 목숨일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친구들도 그쪽 엄청 고마운 사람이라 그랬고요. 아, 별 말씀을요. 자꾸 그쪽이라 부르려니 죄송하네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천성준이라고 합니다. 박희정이에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요. 무사히 회복해서 다행이네요. 오늘 몇 시에 끝나세요? 왜요? 왜긴요. 제 생명의 은인에게 밥이라도 한 끼 사려고 그러죠. 괜찮다고 말을 하려다가 저는 그런 인사치레를 하지 않았어요. 그녀와의 저녁 식사를 마다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실 물에 빠진 그녀를 구하고 정신없이 인공호흡을 하고 헐레벌떡 병원에 바래다주고 돌아오는 길, 병원 침상에 잠든 그녀 얼굴을 제대로 봤을 때부터 저는 그녀가 참 예쁜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녀가 물에 빠지던 날 집에 돌아오는 내내 그녀 얼굴이 머릿속에 동동 떠다녔더랍니다. 그날 희정이는 저에게 비싼 소갈비를 대접하더군요. 가난한 집에서 자란 저는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그렇게 비싼 식당에 가보았죠. 너무 비싼 거 사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생명의 은인에게 떡볶이 사드릴 수는 없잖아요. 저녁 식사를 하고 나와서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원래 여기 사시는 분이세요? 네, 저는 고향이 이곳이니까요. 저는 여름방학이라서 친구들이랑 놀러 온 거예요. 저 서울서 땡땡여대 다니거든요. 유명한 대학 다니는 분이시구나. 성준 씨는 대학교 안 다녀요? 네, 군대 다녀왔고 입시는 이제 준비해야 해요. 그럼 성준 씨도 얼마 안 있음 서울 올라오겠네요? 네, 재수학원 다니려고 돈 모으고 있으니까요. 언제 서울 올라올 건데요? 서울 올라오면 나한테 연락해요. 희정 씨한테요? 네, 나 서울서 다시 성준 씨 보고 싶어요. 저는 2달 후 서울로 상경해서 입시 준비를 하게 됐고 그때부터 희정이와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죠. 고학 끝에 대학생이 된 후로 저와 희정이는 열렬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성준 씨가 나랑 가까운 대학 다니게 돼서 너무 좋다. 나 학비 때문에 어쩌면 다음 학기 또 휴학해야 할지 몰라. 성준 씨, 나랑 결혼해서 대학 다닐래? 뭐라고?
나랑 결혼하면 우리 부모님이 성준 씨 공부하라고 지원해 주실지도 모르잖아. 아서라, 어떻게 네 부모님께 그런 부탁을 하니? 맨날 이렇게 성준 씨랑 데이트하고 집에 돌아가는 거 너무 아쉬우니까 그렇지. 바보야, 그건 너보다 내가 더 그렇거든? 정말? 그래, 이정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지금은 너에게 많이 부족하지만, 나 어떻게든 대학 졸업하고 좋은 데 취직해서 당당하게 너희 부모님께 인사드릴게. 진짜지? 아, 설렌다.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 저는 희정이와의 미래를 꿈꾸며 힘든 고학 생활도 꿋꿋하게 버텨나가고 있었죠. 밤잠 못 자가며 아르바이트하고 학교를 다녀도 사랑하는 그녀, 희정이가 있어서 하루하루 참 살맛 나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께서 편찮으신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휴학을 하고 건설 현장 아르바이트를 하던 때였죠. 성준 씨, 오늘 일 끝난 거야? 그런데 옷이 너무 지저분해. 지금 데이트 나가긴 무리인데? 뭐 어때? 대충 털고 나랑 영화 보러 가자. 나 성준 씨랑 보려고 안표까지 구해놓은 영화란 말이야. 저는 그날 희정이가 조르는 바람에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지저분한 차림새로 영화관 데이트를 갔더랍니다. 그런데 하필 그곳에서 희정이 어머니를 만나게 된 거였죠. 아니, 희정이 너 지금 여기서 뭐하니? 영화관 매점에서 팝콘과 콜라 따위를 사다가 희정이 어머니에게 딱 걸려버린 저와 그녀였어요. 엄마가 여길 어떻게 왔어요? 영화관에 영화 보러 오지 왜 오겠니? 희정이 어머니의 뒤로 희정이 아버지까지 다가오시더라고요. 여보, 여기서 뭐해? 아니, 너 희정이 아니냐? 아빠까지 같이 오신 거예요? 희정이 너 이 청년과 같이 온 게냐? 탐탁지 않은 눈길로 희정이 손을 잡고 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희정이 아버님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희정이 남자친구 천성준이라고 합니다. 천성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아빠, 이 사람 제 남자친구예요. 안 그래도 엄마 아빠께 인사시키려고 했어요. 너 엄마 아빠 몰래 만나는 사람이 있었어? 대체 언제부터 만났니? 1년 정도 됐어요, 엄마. 남자친구 만나면서 엄마에게 말도 안 한 거야? 자네 이름이 천성준이라고. 네, 미리 찾아뵙고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자네 뭐하는 사람이길래 옷차림이 그런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여기저기 지저분한 제 작업복을 보고 그런 말을 하는 여자친구의 어머니였어요. 엄마, 이 사람 땡땡대학 경제과 다니는 수재예요. 지금 아르바이트 하다 와서 옷이 지저분한 거고요.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길래? 공사장 아르바이트를 요즘 하고 있어서요. 뭐, 공사장 아르바이트? 공사장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얼굴색이 변하며 불그락 푸르락 하는 여자친구 어머니였죠. 그날 이후로 저와 희정이는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서 데이트하는 것까지 엄청 눈치를 보는 상황에 이르렀죠. 성준 씨, 나 이제 들어가 봐야 해. 벌써? 엄마가 요즘 통금을 저녁 7시로 잡아놓으셨어. 부모님이 나 만나는 거 싫어하셔? 아니,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많이 보수적인 편이셔. 여자애가 시집 가기 전에 밤 늦게까지 데이트 안 된대. 여자친구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날이 어두워가는 그녀의 표정을 보면서 부모님의 반대가 심하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어요. 하루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가려고 집에서 나오는데 웬 삐까뻔쩍한 리무진 한 대가 저희 집 앞에 서 있더군요. 저는 당시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 대신 노환으로 편찮으신 할머니를 모시고 다세대 빌라의 옥탑방에 살던 때였죠. 여기가 성준군, 자네가 사는 집인가? 연락도 없이 저를 찾아온 여자친구 어머니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연락 없이 찾아온 건 미안해요. 그런데요, 내가 그쪽에게 꼬박꼬박 어머니 소리 들을 이유는 없는 것 같네요. 네? 누가 들으면 그쪽이 우리 사윗감이라도 되는 줄 알잖아요? 안 그런가? 싸늘한 눈빛으로 그런 말을 하는 여자친구 어머니였죠. 오늘은 내가 그쪽에게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잠깐 시간 좀 내어줘요. 저는 여자친구 어머니를 따라 근처 카페로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알다시피 우리 희정이 온실의 화초처럼 그야말로 공주처럼 큰 아이예요. 네, 듣자 하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 슬하에서 자랐다면서요. 네. 할머니는 무슨 일을 하셨죠? 건물 청소 일을 오래 하셨습니다. 들을수록 가관이로군. 그런 모멸적인 말을 내뱉으면서 속이 타들어간다는 듯 아이스 커피를 벌컥벌컥 들이키는 여자친구 어머니였어요. 말 돌려서 길게 안 하겠어요. 우리 희정이와 헤어져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많이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 정말로 희정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남자가 될 자신이 있습니다. 참 듣자 하니 어이가 없네요. 그쪽이 무슨 수로요? 대학 졸업하고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좋은 회사에 취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희정이 수준이 고작 대기업 회사원에 만족할 정도로 보여요? 어머님, 저와 희정이 정말 서로를 사랑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사위 되도록 저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만 절 믿고 좀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그쪽을 뭘 믿고요? 버둥거려 봤자 개천용이 날아오를 것이란 게 뻔하죠. 우리 희정이는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집안에서 시집오라고 성화인 1등 신부감이에요. 우리 집안은 3대가 내리 법주인 집안이고요.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저와 희정이 서로가 없으면 안 될 만큼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 아직 어려서 뭘 모르나 본데 사랑이 뭐 밥 먹여주는 줄 아나 봐요? 한 계절, 아니 한 달만 안 보고 살아봐요. 그 뜨거운 사랑이라는 거 식는 게 그리 어려운 일 아닐 테니까. 그런 말을 하며 쌩안이 일어나 버리는 여자친구 어머니였습니다. 부모님의 반대가 극심했지만 저와 여자친구의 사랑은 더 뜨겁게 불타오르기만 했지요. 나 차라리 집을 나와버릴까봐, 성준 씨.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그건 절대 안 돼. 왜 안 되는데? 성준 씨랑 당장 안 헤어지면 다음 학기에 학교고 뭐고 나 시집 보내버린다는 게 그럼 어쩌라는 거야? 뭐? 희정이 널 시집 보낸다고? 그래. 우리 엄마 극성스럽고 독한 성격이라 진짜 한다면 하는 성미란 말이야. 내가 대도 않게 정락결혼에 팔려가길 원하는 거야? 희정아, 너 정말 가진 거 하나 없는 나인데도 상관없겠어? 성준 씨까지 왜 자꾸 바보 같은 소리만 하는 거야? 내가 성준 씨 없이 온전히 살아갈 걸로 보여? 그래. 희정아, 내가 지금 가진 거 없지만 너 하나 책임 못 지겠니? 지금 당장 호강은 못 시켜줘도 너 절대 외롭게 눈물 빼는 일은 안 만들게. 난 성준 씨만 있으면 돼.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희정아, 사랑해.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사랑해. 저와 여자친구는 결국 사랑의 도피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학교를 휴학하고 당분간 지방 소도시로 내려가 둘이 아르바이트하며 생활을 하기로 했죠. 혼인신고부터 하고 아이라도 한 명 생기면 그때 돼서는 부모님도 어쩌시지 못할 거라는 계산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자친구와 짐을 싸서 떠나기로 하고 날짜를 세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심한 복통으로 병원에 갔는데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하는 의사였어요. 대장암 3기입니다. 당장 항암 치료 시작해야 합니다. 네? 제가 암이라고요? 환자분 나이가 너무 젊어서 예후를 장담 못해요. 제가 죽을 수도 있단 말씀이세요? 의사는 어두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저에게 시한부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암이 대장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전이가 되었다며 어두운 얼굴로 저에게 정리할 수 있는 일은 정리를 하라는 말까지 하더군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며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자친구는 그날 짐을 싸들고 저를 찾아왔더군요. 성준 씨 어디 다녀와? 어디 좀 볼 일이 있어서. 나 내일 집에서 몰래 나오기 전에 일단 짐부터 가지고 왔어. 학교에서 MT 간다고 하고 새벽 기차 타서. 희정아, 우리 도망가는 거 관두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너랑 도망갈 자신 없어. 진작 말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 엊그제까지 나랑 미래 계획 세우던 사람이 왜 그래? 사실 이런 고민한 지 오래됐어. 그리고 더 큰 이유는 너 말고 다른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그게 무슨 되도 않는 소리야. 다른 사람? 너도 알 거야. 내 동아리 후배 여자애. 뭐? 영순인가 하는 여자애 말이야? 오래전부터 나 좋다는 여자애고 나도 영순이가 좋아. 이런 모든 말들을 나보고 다 믿으라는 거야? 처음엔 제 말을 믿지 않던 희정이었는데 저는 희정이 마음을 접게 하기 위해 불어 동아리 후배 영순이에게 부탁까지 했습니다. 한 며칠 제 여자친구 흉내를 내달라고 부탁했고 그 모습을 본 희정이는 울면서 돌아섰지요. 세상 남자 다 변심해도 성준 씨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성준 씨가 날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해? 어깨를 떨며 돌아서던 그녀의 뒷모습을 저는 그 후로도 영영 잊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암투병을 시작했고 들리는 소문에 희정이는 학교 휴학 후에 도망치듯 시집을 가 버렸다는 얘기가 들려오더군요. 저는 학교를 휴학하고 치료에 매진했고 몇 년 뒤에 기적처럼 암을 완치하게 되었죠. 이렇게 건강해질 거였다면 희정이를 보내지 않는 건데 이미 후회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땐 이미 희정이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버린 상태였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 생활을 하다가 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반에 고전하던 시기를 이를 악물고 버텼고 저는 물류회사 CEO로서 업계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기업의 수장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엄마는 도망치듯 시집 가셨지만 미국에서 몇 개월도 안 돼 이혼하셨다 들었어요. 너희 엄마가 미국서 이혼을 했다고? 네.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 저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됐고 엄마는 제가 아빠의 아들이란 걸 알았기에 도망치듯 다시 이혼을 하셨대요. 그래서 한동안 미국서 안 돌아오셨던 거야? 네. 교포사회에서 안 좋은 소문이 돌았고 한국으로 귀국하면 결혼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 이혼했다는 추문이 쫓아다닐 게 뻔해서요. 정희는 그때 미국에 알려지지 않은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홀로 아들 성준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홀몸으로 아들을 낳고 그 이후로 줄곧 혼자 몸으로 성준이를 키워온 정이었던 겁니다.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무렵 한국으로 저를 데리고 오셨고 그때 아빠를 수소문해서 찾아가셨대요. 네 엄마가 나를 찾아왔었단 말이니? 이 얘기는 저희 이모께 들은 이야기인데 저희 엄마가 아빠를 한번 찾아갔는데 가정을 읽어서 사시는 모습에 저의 존재도 밝히지 못했고 아빠를 만나지도 않고 그냥 돌아오셨다고요. 아들의 말을 듣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것만 같더군요. 시기적으로 희정이가 저를 찾아왔던 때를 돌이켜보니 저는 사별한 아내와 결혼해서 막 사업의 기반을 닦아가던 때였죠. 성준아, 네 엄마는 그럼 평생 재혼도 안 하고 혼자 사시다 돌아가신 거니? 네. 제가 어려서는 철없는 마음에 엄마가 재혼하는 게 싫다고 떼를 썼고 제가 커서는 엄마가 딱히 재혼 마음이 없으셨어요. 희정이의 외로웠을 삶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고 갚을 길 없는 미안함에 숨이 막혀올 지경이었죠. 사실 저는 한 몇 년 전에 희정이를 우연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외근이 있어서 사무실을 나와 관계자들과 미팅을 끝내고 서울의 도심거리를 혼자 걸어가고 있었어요. 정말 예기치 않은 우연한 만남이었죠. 길을 가다가 앞서가던 여자 한 명이 핸드백을 떨어뜨렸는데 그게 10몇 년 만에 보는 희정이었으니까요. 희정이? 성준 씨? 우연히 제외한 그녀와 나는 근처 커피숍으로 들어가 근황을 나누었습니다. 잘 지냈어? 이렇게 서울 도심 거리서 널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러게. 살다 보니 성준 씨를 이렇게 만나네. 얼굴 좋아 보인다. 잘 지내? 그럼. 난 잘 지내. 성준 씨는? 나도 잘 지내지. 희정이를 가슴 아프게 떠나보내고 저는 그 뒤로 그녀를 떠올릴 때마다 다시 재회하게 되면 내 속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리라
사실은 변심했던 게 아니라 시한부 선고를 받은 터라 앞날을 예견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널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을 털어놓겠다 다짐했었죠.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그녀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더군요. 저는 그녀가 결혼해서 그때까지도 잘 사는 줄로만 알았으니까요. 결혼 생활은 어때? 좋아. 아들 한 명이 있어. 정말? 아, 널 닮았으면 엄청 잘생겼겠다. 남편은? 잘해줘. 좋은 사람이야. 그런 말을 하면서 편안하게 웃어 보이는 희정이었어요. 네가 잘 지낸다니 나도 너무 좋다, 희정아. 나도 네 덕분에 잘 지낸다. 그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헤어졌더랍니다. 그런데요, 알고 보니 그 즈음에 희정이는 한창 투병을 하던 때였더군요. 엄마는 그때 유방암 선고받고 항암 치료하시는 중이었어요. 머리칼이 많이 빠지셨지만 가발 쓰고 다니셔서 아마 겉으로 티는 안 나겠지만요. 뒤늦게 알게 된 그 즈음 희정이의 근황은 다시 제 마음을 무너지게 했어요. 왜 매번 희정이와 저는 서로에게 솔직할 수 없는 상황만을 맞아야 했던가 싶은 생각이 들며 마음이 너무 쓰라렸습니다. 아들에게 간 이식 수술을 받으려고 병원 침상에서 마취 순서를 기다리는데 희정이와의 과거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더군요. 저는 살아생전에 희정이에게 해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생물학적 압이라는 이유로 성준이에게 이런 수술을 받는 것 자체가 다시 너무 죄스럽게 느껴졌어요. 그 와중에 지금은 세상에 없는 희정이가 사무치게 그립더군요. 희정아, 나 이렇게 죄인으로만 살다가도 되는 거니? 성준이 수술 받는 거 너에게 허락도 못 구했는데.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지금 이 선택 누구보다 지지해 주실 분이 엄마일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는 아들 녀석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받게 된 간 이식 수술이었습니다. 수술 결과는 다행히 성공적이었고 저도 아들도 무탈하게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죠. 저는 태어나고 일상에 복귀할 정도로 건강을 되찾게 되면서 제가 하던 사업에서 은퇴하고 아들 녀석에게 경영 수업을 받는 게 어떠냐고 권유했어요. 다행히 성준이는 제가 하던 사업에 관심이 있었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경영 수업을 받아 나갔습니다. 성준아, 일은 할만하니? 쉬운 건 아니지만 일하는 재미가 있어요, 아버지. 물류일은 현장 돌아가는 걸 아주 훤하게 꿰고 있어야 나중에 차질이 없다. 몸이 좀 힘들어도 현장에서 부대끼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돼. 예, 아버지. 아들 녀석은 똘똘하고 부지런해서 경영 수업을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빠르게 익히더군요. 제가 평생을 걸쳐 이룬 사업체였지만 솔직히 내 슬하에 물려줄 자식 한 명이 없어서 서운한 게 사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나타난 아들 녀석 덕분에 이런 저의 허전함이 한 큐에 해결되어 버린 거죠. 이런 게 모두 평생 혼자 몸으로 외롭게 성준이를 키워낸 희정이의 공이라 생각하니 더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었죠. 성준이를 만난 후로 저는 틈날 때마다 희정이의 납골당을 홀로 찾아갑니다. 희정이가요, 살아생전 꽃 선물 받는 걸 무척 좋아했어요. 특히나 분홍 장미를 누구보다 좋아하던 여자였죠. 난 꽃 중에서도 꼭 이 분홍 장미가 그렇게 좋더라.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 사실 꽃말 때문에. 사랑의 맹세를 뜻한데 이 분홍 장미가. 영원히 사랑한다는 꽃말이 있는데 성준 씨에게 가장 받고 싶은 꽃다발이었어. 처음부터. 그런 말을 하면서 수줍게 얼굴을 붉히곤 하던 희정이었어요. 돌이켜보면 희정이를 만나던 때는 주머니 사정이 별로라 그녀에게 분홍 장미 꽃다발을 몇 번 사주지도 못했더라고요. 반백의 노인네가 다 되어서 지금은 제 곁에 없는 그녀를 그리워하면 그녀의 납골당 앞에 바치는 꽃다발이지만 저는 한 달에도 몇 번씩 희정이가 생각날 때면 분홍 장미 꽃다발을 사들고 희정이가 쉬고 있는 납골당을 찾는 게 버릇이 되어버렸죠. 경영 수업을 차근히 밟아나가던 아들은 얼마 전에 예쁜 아가씨와 결혼식도 올리게 됐습니다.
오래전부터 아들과 만나온 아가씨라는데 첫눈에 성품이 온화하고 참해 보여서 며느리감으로 제 마음에도 쏙 드는 아이였죠. 아버님만 안 불편하시면 저희 합가에서 살아도 될까요? 신혼 살림에 시아버지 모시고 살면 불편할 텐데. 저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아버님. 성준 씨가 아버님 만난 지 오래된 것도 아니라서 아버님 혼자 사시게 두는 거 마음도 불편할 거고요. 너와 나만 있으니 하는 소리다만 성준이 눈치 봐서 내린 결정이니? 그런 거 아니고요. 성준 씨가 하루하루 행복하고 마음 편한 게 그게 제 행복이기도 하니까 내린 결정이에요, 아버님. 고맙다 며느라. 네 얘기 듣고 있자니 우리 성준이가 아내감을 아주 잘 얻은 것 같구나. 아들 내외와는 합가해서 여태 아주 화목하고 재미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결혼한 첫 해에 쌍둥이 손주를 순산한 며느리입니다. 이란성 쌍둥이 아들인데 한 녀석은 며느리를, 또 다른 한 녀석은 하늘나라에 있는 희정이를 쏙 빼닮았어요. 아장아장 걸어다니며 재롱을 부리는 손주들을 보고 있을 때면 희정이 생각이 또 어쩔 수 없이 자주 납니다. 손주들 재롱을 희정이와 함께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부질없는 생각이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회한에 빠지는 저희지요. 저는 아직도 희정이의 생일과 그녀와 만난 기념일을 기억합니다. 그녀의 생일과 기념일엔 아들 내외에게도 말하지 않고 저 혼자 희정이의 추모원을 찾아갑니다. 얼마 전 그녀와의 기념일엔 금목걸이 하나를 사서 다녀왔어요. 생각해보니 살아생전 저는 그녀에게 그 흔한 실반지 하나 사주질 못했더군요. 희정아, 나왔어. 오늘이 우리가 35년 전에 처음 만난 날이야. 당신 기억해? 납골당 박스 안 사진 속의 희정이는 여전히 아가씨 쪽에 젊고 아름다운 모습이더군요. 그렇게 빛나던 시절의 그녀에게 흔한 목걸이 하나 사주지 못한 과거가 못내 후회스럽습니다. 미안해. 선물이 너무 늦었지? 내가 그때 아프지만 않았더라면 당신에게 그런 쓸데없는 거짓말 하면서 당신을 보낼 일이 없었을 텐데.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는 한참 잠들지 못하고 오랫동안 혼자 뒤척였습니다. 밤늦게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결에서인지 어디선가 익숙한 음성 하나가 들리더군요. 성준 씨 목걸이가 참 이쁘네요. 정말? 마음에 들어? 제가 선물한 목걸이를 목에 걸고 환하게 웃고 있는 희정이었습니다. 아주 마음에 쏙 들어요. 얼른 좀 일어나 봐요. 밖에 날씨가 엄청 좋다고요. 지금은 겨울인데 날씨가 좋아봤자지. 여기 세상은 사철 봄이라오. 얼른 나와서 나랑 꽃구경이나 갑시다. 저는 뭔가에 홀린 듯이 희정이의 손을 잡고 밖으로 걸어 나갔더랍니다. 환한 빛이 부시게 쏟아지는 꽃이 만발한 동산 위에서 희정이가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한평생 기다리기만 해서 미안했어. 우리 성준이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았소. 이제 우리 더는 헤어지지 맙시다. 저는 희정이의 손을 꼭 잡고 꽃이 만발한 동산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디선가 꽃향기 섞인 달큰한 바람이 불어오는 게 느껴졌어요. 이 꿈에서 영원히 깨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너무 빨리 따라 나서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조금 더 있다가 와도 돼요. 아니야. 더는 당신 기다리게 하기 싫군. 희정이와 걸어 나갈수록 환한 빛 속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저는 희정이와 맞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었어요.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신기하고 낯선 마을 속으로 희정이와 손을 잡고 따라 들어갔더랍니다. 여러분,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는 동안 그리운 사람들은 언제고 찾아가 만나면서 후회 없는 하루하루를 사시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누군가가 마음속에 있다면 미루지 말고 안부라도 물으시길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네 인생이라서 다음번에 라고 미루다가 영영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 늘 곁에 있는 일상을 보내신다면 그거야말로 더없이 행복한 인생이며 축복일 겁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그리움도 회한도 없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둘러싸인 축제 같은 하루이길 소망해 봅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